자, 4월 26일 파이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게요, 웹페이지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크롤링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때 사용했었던 내용은 1번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해서 이제 URL, 즉 인터넷 주소를 갖고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 HTML을 이제 수집을 한 거였죠. 그걸 사용해서 이제 BS4 안에 있는 그 뷰티풀 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HTML에서 의미 있는 텍스트를 수출했었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다운로드 기술 같은 것도 접목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PDF 파일 같은 것도 쫙 긁어오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자료 그 수업 자료 어디 올리시지 마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수업 내용 자체가 그 문제 삼기에 따라서 좀 책임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올리지는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 파일에서 리퀘스트 객체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웹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페이지가 열릴 때 스스로 HTML 코드를 생성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다이나믹 웹페이지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웹페이지 수집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12번 예제를 통해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얘가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직접 방문을 하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해서 컨텐츠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리퀘스트 객체가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모두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었죠. 오늘은 13번째 페이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키보드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리퀘스트 객체가 아니라 셀레니움을 쓰면은 키보드의 입력 값이나 마우스의 움직임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로그인을 해야만 접근해야 되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이 셀레니움을 써서 로그인을 대신하게 해서 이제 특정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3번째 13강에서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의 접근까지만 할 거고요. 그 접근한 페이지의 컨텐츠를 수집하는 거는 이전 내용과 동일하니까 접근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3, 14, 15, 16단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6강 파일이 원래 되게 긴데 꽤 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PDF 드리고 나서 좀 이따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16강 파일이 지금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실습하시는 사이에 제가 이 16강 파일만 다시 한번 변환을 시도해서 그 오늘 자료는 다시 한번 배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네이버 로그인입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는 지난 시간에 네이버 웹툰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가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았어야 되는데 얘 덕에 굳이 웹페이지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셀레니움 패키지를 통해서 웹드라이버 지난 시간에 설치는 다 돼 있었죠. 자, 그리고 셀레니움 안에 있는 하위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웹브라우저가 뜰 때까지 몇 초 동안 대기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을 지정하는 객체, 마지막으로 뷰티풀 솝, BS4, 그리고 판다스, 그 다음에 딜레이를 걸기 위한 타임 객체입니다.
자, 패키지 가져오고요.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설치할게요. 그럼 이제 이 경로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크롬 드라이버.exe라는 파일을 다운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운받은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웹드라이버.chrome이라고 호출하면 이 명령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가동시키는 기능을 했었고요. 그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제어권을 이 드라이버라는 객체한테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라우저가 다 뜰 때까지 5초 동안 기다리는 얘기예요. 왜냐면 브라우저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실행이니까.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사용할 주소는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의 주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박혀있는 이 주소는요, 실제 네이버 로그인 주소, 페이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 드라이버로 하여금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접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요. 페이지 로딩이 완료될 때까지 파이썬 프로그램이 1초 동안 여기서 렉을 걸 거예요. 자, 접근을 했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자, 얘를 지금 크롬이 파이썬이 제어하고 있는 애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브라우저를 띄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할 요소를 이제 취득해야 되니까 그 요소를 지금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로 찍었어요. 아이디 속성이 있으면은 게임 끝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아이디라는 속성은 그 페이지의 고유한 요소를 뜻해요. 자, 아이디 속성인데 값이 아이디네요. 그럼 얘한테 접근할 때는 샵 아이디라고 접근하면 됩니다. 아이디 값은 샵을 붙이는 거였고 클래스 속성은 점을 붙이는 거였어요. 자, 다음 것도 접근해 볼게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는 요소도 아이디가 PW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 로그.로그인이라고 아이디 값이 있네요. 강사님, 저는 자동 로그인 해놔서 이거 필요 없는데요. 파이썬이 열면은 자동 로그인 인식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원하는 부분을 찾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구문을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하세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웹드라이버 웨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능이에요. 크롬 브라우저를 최대 3초 동안 대기시킵니다. until이라는 거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X가 지금 드라이버를 전달받는 건데 크롬 브라우저가 find element 요소를 찾아요. by CSS 셀렉터. 이 CSS 셀렉터가 우리가 id 값 샵 붙이고 클래스 값 이렇게 점 붙여서 접근하는 방법을 CSS 셀렉터 방식이라고 해요. 자, 이 방식으로 샵 id라는 애를 찾을 때까지 3초 동안 최대 대기하는 거예요. 찾으면 리턴합니다. 결국은 요 구문이 셀레니움이 내가 제어하고 싶은 요소를 찾는 그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패턴만 그 찾는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d 인풋이라는 걸 가져오면은 이 id 인풋이 얘예요. 얘를 가져온 거거든요. 걔한테 send key 키보드 입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 각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럼 제 거 입력할게요. 자,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할 겁니다.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입력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제 비밀번호도 입력을 할게요. 같은 방식으로 요 라인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요 접근하는 지시자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제 비밀번호를 이제 넣고요. 그럼 비밀번호 체크하고 입력이 됩니다. 입력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버튼, 여기는 클래스 값으로 접근했네요. 자, 버튼 클래스는 btn 로그인이고 아이디는 로그.로그인이에요. 샵 로그.로그인 혹은 .btn 로그인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클래스 값으로 접근했어요. 그럼 걔한테 누르세요. 클릭. 함수 이름 참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하도 많이 겪으니까 네이버가 이제부터 비정상적 로그인 이런 거 제시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한번 넣어주세요. 입력. 치료. 사이트들이 이런 기능이 하도 많이 시달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물건의 총 구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너무 장난해? 36,000원? 구매한 칼륨 하나당 총 섭취량 1정. 또 나오면 다시 해야겠다. 꺼야겠다. 2단계 인증까지. 내가 2단계 인증 걸어놔서 이렇구나. 이렇게 로그인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로그인이 들어오고 나면은 아직까지 브라우저는 현재 파이썬의 제어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에 접근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쫙 긁어 여기서 이제 해서 뭔가 개인화된 정보를 크롤링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게 로그인을 뚫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런 과정이면은 인스타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우리 이미지 다운로드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면은 인스타 이미지 수집이 가능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고 제가 몇 번 썼다가 계정이 잘렸어요. 하도 돌려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스타 수집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임시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하세요. 안 그러면은 계정을 평생 못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여드렸던 의미는요. 셀리니움을 응용하면은 키보드 입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 오늘 제가 source.txt라는 파일 하나 더 들었을 텐데요. 얘를 이제 읽을 거예요. 파일을 통째로 읽을 수 있겠죠? 행 단위로 반복 돌면서 이거를 타이핑을 계속 시킬 거예요. 자, 텍스트 파일을 읽어왔고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파파고에 접근을 시킬 거고요. 아까 읽었던 텍스트 파일을 반복 돌면서 여기다 계속 하나씩 붙일 겁니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을 복사해 올 거예요.
그러면 원문과 번역 결과가 떨어질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저장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팝하고나 구글 번역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들이 인터넷에 꽤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오픈 API 호출이에요. 오픈 API 호출은 이거보다 속도가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영화진흥원 할 때도 하루에 3,000번 제한이 있었고요. 카카오 연동할 때도 하루에 2만 번인가 제한이 있어요. 번역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장, 단문, 한 문단 정도로 할 때는 오픈 API도 괜찮겠지만 제가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논문 번역하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거 써서 논문 번역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논문 반도 번역 못하고 하루 통신량을 다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웹브라우저에 직접 복붙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 제한이고 뭐가 없습니다. 밤새 돌려도 됩니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한 2, 3일 돌렸는데 끄떡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개하기가 나름대로 좀 아까운 코드긴 해요. 예. 강남에서 수업할 때는 이 코드 오픈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메가IT 신촌에서 지금 처음 공개하는 코드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처리하려면 먼저 키보드 입력하고 원하는 거 취득하는 요 방법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먼저 실습을 좀 진행할 텐데 코드가 보시다시피 길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 게 좀 길어요. 그래서 1교시는 제가 좀 시간을 단축해서 2교시를 7시 50분에 시작할게요. 요거는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실습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7시 50분에 2교시 번역 기능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팝하고 번역을 이제 응용하는 과정인데요. 필요한 패키지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번역할 내용이 담긴 텍스트 파일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파일은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주로 이제 PDF 파일을 텍스트로 내보내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노래 가사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자, 어쨌건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이거를 전체를 통째로 갖다 넣으면 번역 결과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한 줄씩 처리하느라고 문장 단위로 처리하느라고 이거를 행 단위로 리스트로 쪼개왔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리스트 단위로 들어가겠죠. 이거를 반복문 돌리면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원문에 가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빈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파일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빈줄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앞뒤 공백 제거하면은 얘가 줄바꿈 문자가 없어질 테니까 그 상태에서 문장이 있을 때만 처리해라 라고 다시 제시를 했어요. 자,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준비시키고요. 여태까지 했던 코드 동일합니다. 팝하고 페이지로 크롬 브라우저를 옮겼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롬이 떠요. 자, 대체로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반복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반복문이 되게 많이 수행되면은 한꺼번에 코딩하기가 좀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반복문을 만들어 놓기는 하되 그거를 이제 한 번만 테스트하는 동안 한 번만 수행하게끔 할 거예요. 자, 번역을 수행하는 동안 딕셔너리 형태로요. 원문 그리고 번역 결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빈 리스트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빈 리스트에 넣은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파일로 기록을 할 거예요. 원문 넣고 번역된 결과 넣고 원문 넣고 번역 결과 넣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반복이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은 어떤 내용은 여기에다가 키보드로 입력하면은 되게 금방 번역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은 문장이 좀 어려우면 번역 결과가 되게 늦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균일한 시간대로만 번역을 시킬 수도 없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 키보드를 입력시키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붙여넣기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자, 번역할 내용이 A, B, C, D가 있어요. 처음에 여기다가 A를 갖다 넣어요. 그럼 A에 대한 번역 결과가 뜰 거 아니에요. 이걸 A-1이라고 뜨죠. 1초 기다렸다가 결과가 A-1이 뜨면 이걸 가져와요. 일단 번역 결과 가져온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내용이 A1이 되겠죠? 자, 그거를 얘랑 비교해요. 이 값이랑. 자, A1과 no는 다르죠? 다르니까 번역이 제대로 됐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 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턴이 끝났을 때 이 A1이라는 번역 결과를 여기다 보관을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B를 여기다 갖다 또 입력을 해요. 자, 지금 코딩에서는 그냥 일관되게 1초 후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번역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문장이 좀 어려워서 번역이 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번역이 되는 동안 이전 번역 결과가 여기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럼 1초 후에 일관되게 가져오라고 하면은 얘는 또 A1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번역 결과랑 비교해요. 아까 거랑 똑같네? 그러면은 또 1초 렉 걸었다가 다시 또 가져오는 걸 시도해요. 이거를 무한루프 걸었어요. 이전에 가져온 결과와 이번에 가져온 결과가 달라질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면 번역될 때까지 돕니다. 그때마다 이제 약간씩의 렉을 걸었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씩 갖다 놓고 가져오고 갖다 놓고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 확장자를 md라고 갖는 파일에다가 쓸 거예요. 한번 할 때마다 가져와서 쓰고 하고 가져와서 쓰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 리드 모드로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었어요. 자, 이 소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져왔었던 이 텍스트 파일 요 리스트입니다. 한 줄씩 돌면서 하겠죠. 일단은 스트립 함수를 걸어서 줄바꿈 문자 등의 앞뒤 공백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분명히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줄을 넣어놨잖아요. 얘네들은 앞뒤 공백 제거하면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컨티뉴. 컨티뉴라는 거는 이번 회차 종료하고 다시 일로 가버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건 건너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이 온전하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입력 박스를 제가 미리 확인을 해봤더니 txt 소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txt 소스를 가져와서 클리어 이전 입력 내용을 강제로 지운 거예요. 왜냐면 반복되면서 계속 내용을 바꿀 거니까요. 그리고 send key라고 해서 영어 문장 한 문장을 넣습니다. 그럼 얘가 약간 번역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1초 기다려요. (1초) 기다린 다음에 번역하기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또 취득해서 클릭을 했어요. 1초 후에. 그리고 번역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구현하고 중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을, 여기까지 구현하고 확인을 하되,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은 뭔가 입력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계속 나오죠. 자, 얼추 된 것 같아요. 이제 입력해서 이제 번역을 시키는 것까지 됐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취득할지를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별로 번역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예시 문장은 되게 짧은 건데 이게 논문 같은 경우는 되게 길더라고요, 문장이. 그래서 일단 무한으로 걸어버렸어요. 문장 복잡도에 따라서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 번역 내용과 현재 번역 내용이 달라질 때까지 무한 루프를 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xt 타겟, 이게 번역 결과가 나오는 공간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if문으로 가져온 내용이 있고, 그리고 가져온 내용이 이전 결과랑 다르다면, 그럼 번역이 잘 된 거니까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럼 무한루프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져온 내용이 없거나 가져온 내용이 이전 결과랑 똑같으면은 계속 while로 계속 무한루프 도는 거죠. 그때마다 여기서 1초 기다렸다가 다시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1초씩인데 이게 누적되면은 문장이 100문장이면 벌써 100초에서 150초가량 소요가 돼요. 그럼 벌써 몇 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정확도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동화가 됐다라는 거에 만족하셔야 돼요. 빠른 결과 기대하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결과를 이전 결과에 복사하고 리스트에다가 딕셔너리를 묶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파일에다가 원문 적고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치고요. 역다운표를 넣습니다. 역다운표가 ESC키 밑에 있는 물결키예요. 그리고 커런트 트랜스 번역 결과를 놓고요. 다시 역다운표 놓고 줄바꿈 2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면 딕셔너리 저장한 거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렇게 만들면은 저장 결과가 여기 다시 돌려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기특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번역결과.md라는 파일이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피터 작성할 때요, 마크다운이라는 블록 추가하죠.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를 적으면은 실행했을 때 그냥 텍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줄바꿈 할 때 보시면 제가 띄어쓰기 4개를 넣어놨어요. 이 띄어쓰기 4개가 주피터에서 한 줄 바꿈이에요. 그 다음에 역다운표 하고서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역다운표를 넣은 거는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번역 결과를 싹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제 나름대로 보기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이제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뿌듯했던 프로그램이 얘예요. 아마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요즘 번역 기능들 되게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요 프로그램을 만든 계기는
문장 단위 번역은 괜찮은데 그 A4지 10장, 20장 되는 굉장히 긴 문서 번역을 목표로 한 거였고요. 구글에 PDF 번역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PDF 번역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영어 사전 뒤지느니 그거 하는 게 분명히 제 경험상 낫고요. 이게 보기에는 얼마 안 돼도 여기서 무한루프 돌면서 막 이렇게 처리하는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초안 만드는데 한 3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실제로 한 논문 대여섯 개를 진행하면서 최적의 과정을 찾느라고 전체 개발 코딩 완성될 때까지는 한 학기가 꼬박 걸려요. 3개월 이상 걸린 코드예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8시 반까지 진행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5, 16단원을 같이 진행할게요. 그리고 하시는 사이에 이따가 시작하기 전에 16단원 아까 제가 내용이 좀 잘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충하는 파일을 제가 조금 이따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예제 중요도 단위로 끊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조금 오늘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예제 2개 남았으니까 끝까지 진행할게요. 8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순서가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집한 내용을 이제 가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후에 얘를 이제 보고한다고 할까요? 자, 수집하는 과정을 보통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고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고를 위해서 이제 뭔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시각화라고 합니다. 자, 분석을 하는 과정은 이제 기본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각종 이상한 수학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그 수학식 1도 몰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식을 다 일일이 아실 필요까지도 없고요. 이쪽 분야는 되게 어마무시하게 방대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 통계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합계, 평균, 뭐 개수를 센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상관 분석,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이에요. 이 네 단계가 그 대부분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고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논문 다 씹어먹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사무 업무에서 주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 경영 쪽 관련된 부서에서도 어떤 보고 자료를 만들 때 꽤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사실 이 기능들은 엑셀에도 있어요. 엑셀 최신 버전 2019년도 이후 출시된 버전을 보면은요, 숨겨진 기능 중에 데이터 그 무슨 메뉴가 있는데 걔를 활성화시키고 나면은, 지금 제 엑셀이 정품 인증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려요. 그걸 활성화시키고 나면은 얘네들에 대한 기능이 엑셀에 생겨요. 그래서 엑셀만으로도 웬만한 통계학 수업이 다 가능한데, 문제는 메뉴가 다 영어로 나와요. 쓰려고 하니까 좀 많이 열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각화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래프만 그리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 루트는 분야를 막론하고 요즘 다 거의 모든 대학이 다 학과가 다 공부를 합니다. 뭐 체육학과라든지 식품영양학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그런 데도 다 많이 하고요. 특히 많이 하는 분야가 간호학과 쪽이에요. 뭐 임상실험 결과 같은 거 처리할 때 많이 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면은 이제 그 주로 제가 이제 친숙한 게 이제 도시공학 쪽이라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은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공간 회귀 분석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지역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집값 분석한다던가, 집값 경향을 분석한다던가, 아니면은 최적 입지 선정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 공간 회귀 분석한 것 예제 중에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최적 입지 선정. 그런 거 분석하는 게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공간 회귀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시각화가 보통 GIS 시각화라고 해서 지도를 걸고 넘어지는. 이 GIS 분석 쪽도 요즘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요. 뭐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우리는 없겠죠. 이거는 진짜 웬만한 대학교 한 학기 수업이고, 사실 저도 이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분야는 아니고요. 하지만 요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제 전공도 컴퓨터 쪽이라서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 뭐 매출 분석을 한다던가, 뭐 쇼핑몰 같은 데서 그 뭐지? 쇼핑몰이나 일반 그 판매 관련된 것에 매출 분석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통계 정도는 이제 좀 다룰 수 있기에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고급반이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6개월짜리 취업반으로 빅데이터 분석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가를 로 이제 취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데이터 분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6개월 학원 다니는 건 사실 힘들어요. 석박 따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반을 막상 꾸려보니까 취업 희망처가 진짜 한 30명 중에 10명 남짓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 사무 쪽이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이런 스킬들을 요즘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삼성 같은 데는 요즘 입사 시험에서 파이썬 본다면서요. 그래서 일반 사무 쪽에서도 이런 스킬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꽤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물론 몇몇 친구들은 이거 공부하고 대학원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업을 계획 중이시라고 하면 솔직히 박사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적어도 석사 논문 쓰실 정도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대학에서 방학 때마다 하는 무슨 특강 안 들으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사무 업무라고 하시면은 그 어떤 경향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가이드가 돼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집 단계를 이제 거쳐 온 거고요. 이제 이거를 가공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엑셀 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보면, 우리는 지금 웹상에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오픈 API를 이제 토대로 수집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실제 기업에서 쓰이는 데이터들은 그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이 많겠죠. 그때는 그 회사 안에 있는 전산팀에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전산팀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라면은 분명히 전산팀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연동을 하셔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부지런하다라고 하면은 그 엑셀 파일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CSV로 달라고 하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전산팀이라면은 데이터베이스 그냥 열어줄 거예요. 그럼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경험했던 게 몇몇 군데가 국민은행이 신입사원들한테 SQL 교육을 꼭 해요.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저야 뭐 일감 떨어지니까 좋긴 한데, 강의거리 있으면 저야 일감 생기니까 좋긴 한데 SQL 수업이 싸지도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은행원들이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팀이 이런다, 솔직히 그 회사 개발팀은 정신머리 없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이거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 쪽을 전문적으로 만지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직접 한다? 보안 개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뭐 우리는 보안 때문에 외부에서는 접속 못하고 회사 내부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전문가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은 여기에 모든 회사 데이터가 다 있어요. 자, 뉴스에서 어디 해킹됐다라고 뉴스 나오죠. 데이터 훔쳐갔다 그러지 프로그램 소스 훔쳐갔다고 안 해요. 모든 해커들이 노리는 게 이건데 그거를 비전문가한테 열어준다? 그 회사 전산팀은 솔직히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적의 형태는 오픈 API까지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로 데이터 받아서 그걸로 어떤 그 새로운 그 경향을, 매출 데이터 엑셀로 뽑아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제 앞으로 오늘만큼은 제가 그 샘플 데이터 위주로 하겠지만 이후에는 좀 실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토대로 뭔가 좀 더 공부를 하는데 내가 활용할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제가 논문 쓸 때 많이 썼던 사이트인데,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왜 가끔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통계들 있어요. 그 통계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해서 공개하는 건데요.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통근, 통항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로 이제 각종 데이터 뿌려서 하시면 실제로 이제 좀 공부하는데 유용한, 아니면 실제로 활용하실 만한 자료들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얻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매출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이제 얼마가 결제됐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동인구 파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접근하시면은 좀 재밌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접근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봤었던 자료 형태가 연속성 자료요. 리스트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 리스트가 업그레이드가 한번 돼서요. 넘파이라고 하는 애가 돼요. 넘파이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어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ND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썬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좀 더 많아져요. 근데 사실 이 넘파이라는 녀석의 진짜 기능은요, 각종 수학과 과학에서 쓰이는 온갖 수학식을 다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를 깊게 들어가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 요거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판다스에서 다루는 게 첫 번째가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형이고요. 이 시리즈가 업그레이드 돼서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룬다. 보통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그 분석 결과가 가동이 되는 건데, 사실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명령 하나 딱 때리면 끝나요. 결과가 되게 복잡하게 뜨는데 결과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코딩 자체는 얘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싱거워요. 그래서 요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 일단 까셔야 됩니다. pip 인스톨 넘파이라고 해서 까시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임포트 하시면 돼요. 자, 넘파이는 예제 진짜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제가 결과치를 같이 넣었어요. 왜냐면 결과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다 싶으시면 실수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16단원부터는 조금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umpy.array라는 함수한테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출력하면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출력 결과에서 구별하는 게, 리스트는 출력할 때 쉼표가 찍히고요, numpy 배열은 쉼표가 안 찍혀요. 이것만 놓고 봐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몰라요. 자, len 함수는 파이썬에서 렌만큼 무적인 애가 없어요. 일단 파라미터 주면은 무조건 개수를 세줘요. 원소 개수 5개다. 자,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0, 1, 2, 3, 4의 인덱스 번호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반복문도 그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numpy 배열 주면은 i는 인덱스 번호고 v는 원소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 특징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럼 numpy만의 고유 특성. 파이썬의 리스트는 원소의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셀로 치면은 리스트를 만들 때 원소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다가 가격이라고 만들어 놓고 1,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numpy 배열은요,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한 종류로 통일합니다. 리스트는 실수, 정수, 문자열이죠. 자, numpy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타입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자, 정수하고 실수가 포함된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바꾸면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자료용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다 실수가 돼요. 1점이라는 거는 1.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쓰는 값에 문자열이 섞여 있으면, 문자열은 아무거나 쌍따옴표 가려버리면 다 되니까 다 문자열로 바뀌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실수가 섞여 있으니까 실수 타입으로 바뀌는데, 나는 이거 곧 죽어도 정수로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타입은 int다 라고 옵션을 주세요. 그러면은 다 정수로 바뀌고 실수 값은 소수점을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umpy.array라고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배열을 만들었어요. 리스트에도 있었어요. 합계내는 거. numpy.sum 하면서 값을 주면은 합계를 구하고요. 근데 리스트는 평균은 구할 수 없었거든요. 얘는 평균 구해줘요. average라는 함수한테 리스트에 numpy 배열을 던지면 평균을 구해주고요. max, min, 최대, 최소값입니다. 이것 이외에 분산, 표준 편차, 기타 등등 이런 값들 다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보진 말자고요. 어차피 데이터 프레임 감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넘파이 쓸 때 되게 좋은 건데요. 리스트가 있다고 치죠. 리스트가 1, 3, 5, 7이 있다고 치죠. 이걸 모든 원소를 10씩 곱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리스트는 이거 반복문 돌려요. 그래서 i번째 항목을 꺼내서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돼요. 얘는 그냥 리스트에다가 더하기 2 빼기 5 기타 사칙 연산 다 하면은 모든 원소의 일괄적인데요. 기능이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쓸 때 잡다하게 반복문 돌려야 되는 게 되게 없어져요. 자, 아까 그레이드라고 만들었던 게 82, 77, 91, 88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원본이 이거였을 때 다 플러스 2 해라 라고 하면은 다 2씩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일괄적으로 5씩 빼라 라고 하면 다 빠져요. 곱하기 나누기 다 돼요. 자, 넘파이 배열 두 개가 있습니다. 리스트일 경우에는 리스트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연결을 해요. 얘는 두 개를 더하면 같은 자리 끼지 알아서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바꿔서 쓰셔야 돼요. 리스트 두 개를 합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스트끼리 더하면 되는 건데 각각의 원소끼리 합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넘파이 배열을 쓰셔야죠. 뺄셈도 되고요,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칙 연산하는 거를 명령어로 할 수도 있어요. 자, numpy 배열 두 개가 있고요. numpy.add 1번 배열, 2번 배열 주면은 요 두 개를 덧셈을 하고요. 자, 서브트랙은 뺄셈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똑같은 위치에서 다 빼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는 곱셈을 하고요. 위치가 똑같은 애들끼리 곱해주고요. 디바이드는 나눗셈을 합니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닌데 나누니까 다 5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도 어디 집어를 어디 누구 줍니까? 리스트 만들었을 때 인덱싱 그대로 되고 슬라이싱 그대로 됩니다. 인덱싱 슬라이싱은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리스트일 때 70보다 큰 값을 골라라 라고 하면 반복문 돌면서 if문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죠. 패키지가 들어가면 이제 사기템이에요. 자, 원본 배열이 아까 4자리였어요. 자, 원본 배열과 사이즈가 똑같은 불림값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불림값 배열을 마치 인덱싱처럼 쓰면요, 조건부 인덱싱이라고 부르거든요. true인 위치에 있는 원소만 뽑아와요. 자, 원본이 이거였다고요. 여기서 true에 해당하는 위치 값들만 뽑아서 추려요.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것들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 원본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의 값이 80 이상인 애들만 추립니다. 반복문과 if문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기본 수업할 때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함수 짜고 반복문 돌리고 조건문 돌리고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자, 특이사항은요, 이게 얘가 지금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조건을 쓸 때 이름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거예요.
자, 그레이드 배열에서 넘파이 점 로지컬 엔드 조건입니다. 원소가 80 이상이고 90 이하인 데이터만 추립니다. 넘파이 점 로지컬 오어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90점 초과인 데이터만 추려냅니다. 자, 넘파이 쓸 때 대부분 그냥 이렇게 1차원 배열만 쓰는데요. 뭐 2차 배열을 쓰기도 합니다. 2차원 리스트를 numpy.array한테 주면은 2차 배열로 바꿔줘요. 지금 여기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놔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2차원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원소가 각각 다른 리스트인 거. 자, 이렇게 2차원일 때 이 배열을 통해서 n김이라는 프로퍼티를 조회하시면 차원을 가져옵니다. 2차니까 2라고 떨어지죠. 쉐이프라고 하면은 원소수를 가져와요. 몇 행 몇 열인지를 가져와요. 쉐이프는 3행 4열이고 D타입 이 원소들은 인트 64비트 정수라는 건데 앞에 단어만 확인하시고 이거 64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인트 64하고 인트 32가 있고 인트 16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얘네가 차지하는 컴퓨터상의 메모리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2차원 배열도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됩니다. 근데 1,2 이게 1행 2열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 위에를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자, 1행 2열 데이터에 접근해라요. 이게 2차원 리스트는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리스트일 때 이렇게 접근했어요. 똑같은데 얘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둘 다 똑같이 1행 2열에 접근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싱 1행부터 세 번째 행 전까지 1열부터 네 번째 열 전까지. 자, 2차원 리스트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행에서 1행부터 세 번째 행 전까지 행의 인덱스가 0, 1, 2, 9, 1, 2, 3, 0, 1, 2, 3, 4, 아니 0, 1, 2, 3이죠. 그러면은 1행부터 세 번째 행 전까지, 그 다음에 1열부터 네 번째 열 전까지, 네 번째 열 없어도 여기까지만 취하면 되죠. 이게 추려지는 여기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뽑아낸 거죠. 자, 처음부터 두 번째 행 전까지 0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 전까지 행과 열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교차되는 지점을 뽑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 전까지, 열에 대해서 처음부터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3번째 열 전까지 겹쳐지는 게 여기니까 여기 값만 뽑아오는 겁니다. 얘는 1번째 열부터 1번째 행부터 끝까지 요만큼, 그 다음에 0, 1, 2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그럼 여기만 뽑아오겠네요. 2차원 리스트일 때는 기초 통계를 산출한 그 합계 평균 뭐 이런 거 추출할 때요. 합계를 구하긴 할 거예요. 얘를 전달해서 합계를 구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로로 합계를 낼지 세로로 합계를 낼지 알려주셔야 돼요. 아식스 축입니다. 0이라고 하는 건요, 세로로 덧셈을 그 10길이 더해요. 이렇게 세로로. 그래서 결과가 4개가 오죠. 아식스 1이라고 하면은 행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결과가 3개가 떨어져요. 자, 썸, 맥스, 민, 에버리지 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할지 세로 방향으로 할지를 정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가로인지 세로인지
괜히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에 0이라고 줬다가 개수가 다르네? 그럼 그때 1로 바꾸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또 어떤 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함수는 1을 세로로 치고 0을 가로로 치고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그냥 0이나 1 중에 하나 찍어서 주고 원하는 게 아니면 바꾸세요. 자, 2차원 배열일 때 조건부 추출은 이제 불린 리스트를 줄 경우에 얘도 똑같이 2차원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대신에 조건에 맞는 거를 전부 1차원으로 뽑아냅니다. 자, 여기에서 원소가 80 이상인 것만 추려라 라고 하면은 80 이상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이 8개를 그냥 1차원으로 쭉 가져와요. 자, 그레이드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레이드가 9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엔드 연산으로 추려지는 거니까 80에서 90 사이인 것만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요거 5개 가져오겠네. 하나, 둘, 셋, 넷, 6개 가져오네요. 자, 얘네는 우어 조건이고요. 요거까지는 뭐 같이 요거까지는 확인 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넘파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수업 내용들은요 거의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셔도 사실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코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하시면 될 텐데, 이제부터는 전체가 그냥 일종의 책 같은, 제가 맨 처음에 주피터라는 게 책 쓸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제 자체가 일종의 책처럼 나와요. 자, 이 넘파이라고 하는 애는 따로 별도의 패키지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따로 뺐고요. 그 다음에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겁니다. 얘도 판다스는 우리가 이미 깔았죠. 이 판다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형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형을 갖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스트, 넘파이 배열, 시리즈 순으로 기능이 확장돼요. 자, 데이터 프레임 하고요. 판다스 내장 함수 중에, 자, 이거 딱 봐도 무슨 기능인지 감 오시죠? 리스트를 가지고요 다시 시리즈라는 함수한테 주시면은 이렇게 시리즈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이 시리즈 함수의 파라미터에는 리스트를 주셔도 되고요 넘파이 배열을 주셔도 돼요. 넘파이 배열을 주셔도 돼요. 전부 다 호환됩니다. 왜냐면 서로 발전 과정이잖아요. 리스트가 시리즈로 바뀔 수도 있고요. 리스트가 넘파이가 될 수도 있고 넘파이가 시리즈가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도 가능해요. 시리즈가 넘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시리즈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넘파이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파이를 리스트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미 예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리스트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 있었죠. 거기다가 넘파이 배열 주면 그냥 리스트로 바꿔줘요. 자, 결국은 얘도 연속성 자료형의 일종인데, 리스트 10, 30, 50, 70, 90 이렇게 출력돼요. 넘파이 배열은 쉼표 안 나오죠? 이렇게 출력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여기가 0번째 거고 1번째 거, 2번째 거, 3번째 거, 4번째 거라구나 라고 인덱스 번호를 개념적으로 인식합니다. 얘는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존재하는 값들이에요.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름을 딴 거를 줄 수도 있어요. 문자열로.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각각의 칸이 있죠. 실제로 이 엑셀의 11을 시리즈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엑셀은 여기부터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잖아요. 요 엑셀 앞에 붙어 있는 이 번호가 이거예요. 컬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인덱스 번호로 쓰면은 각각의 값에 접근 가능하고요. 인덱스가 진짜 대놓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시리즈 객체점 values라고 하면 값만 뽑아봅니다. 종류를 확인하면 numpy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라는 건 numpy에다가 실제 이게 지금 numpy 배열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인덱스를 붙인 걸 시리즈로 만들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시리즈를요 R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값만 뽑아놓고요. 이 자체가 numpy 배열이니까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 진짜 리스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컬럼.index라고 하면은 색인만 추출합니다. 레인지 객체네요. 많이 봤던 거죠. 컬럼의 인덱스만 뽑아라. 0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객체래요. 자, 타입을 확인했더니 레인지 인덱스래요. 이걸 리스트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진짜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컬럼점 인덱스를 리스트로 바꿔서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면은 대체로 인덱스가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X축이 되거든요. 자, 얘는 아까 numpy보다 자료 검색할 때 더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자, 컬럼에서 컬럼 값이 30보다 큰 거. 이건 아까랑 똑같죠? 자, AND 조건입니다. 아까 numpy는 이상한 함수 있었죠? 이렇게 명시하시면 AND 조건으로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걸 가져옵니다. 5월을 쓰고자 할 때는 약간 기호가 좀 들어가는데요. 조건들을 괄호로 묶으시고 5월을 의미하는 파이프라인 기호라는 넣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역슬래시라고 썼던 거 있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Shift 누르고 누르시면 얘예요. 엔터키 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키가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누르시면은 이게 얘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인덱스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 때 이 각각의 칸에 부여할 이름을 명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럼 출력하면 각각의 값에 진짜 제목이 붙어요. 제목을 안 붙여주면 0, 1, 2, 3, 4가 되는 거고 각각의 칸에 제목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끼리 더하면 이름표 똑같은 애들끼리 더해집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끼리 알아서 짝을 맞춰서 합산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엑셀에서 이렇게 열 하나가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는 엑셀 다룰 때 이렇게 한 줄만 다루지 않잖아요, 보통. 이런 애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돼서 표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조작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파이썬은 이 데이터 프레임 다루는 게 깡패예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요. 2차원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기,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를 만들기,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로 만들기. 요 두 가지 자료는 제가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유가 다 있었던 거고요. 웹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주제가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5번, 6번일 거예요. 2차원 리스트입니다. 2차원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한 클래스한테 생성자 파라미터로 주시면요.
요 순서대로 값들이 쪼르륵 생기고요. 네, 요 순서대로 이제 값들이 쪼르륵 생기는 거죠. 그냥 요걸 그대로 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엑셀하고 똑같아요. 엑셀을 또 여기 일련 번호 1, 2, 3, 4 붙고 여기도 A, B, C 이렇게 붙죠. 진짜 엑셀하고 똑같은 타입이 돼요. 엑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DF는요. 근데 여기 위아하고 맨 왼쪽에 제목을 좀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실게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제목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 제목들을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컬럼 단위의 이 한 행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의 변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자, 인덱스에 적용할 제목을 5개니까 리스트 5개 붙여주고요. 컬럼에 들어갈 제목을 리스트 4개짜리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원본 데이터 주시고, 인덱스는 요놈, 컬럼스는 요놈,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생성했을 때 이렇게 이름표를 갖는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로부터 만들 때, 자, 반드시 주의하실 게 엑셀에서요,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는 엑셀 자동화의 가장 큰 축이에요. 엑셀에서 A, B, C, D가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요 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B2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행열이라고 하죠. 근데 엑셀 이름 보세요. 열 먼저예요, 행 먼저예요? 열 먼저죠. 데이터 프레임은 무조건 열이 먼저예요. 행열이 아닙니다. 이제 열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코딩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해요. 맨날 이거부터 접근하려고 들어요. 열 먼저입니다. 자,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도 앞에 이름표 붙었잖아요. 이 이름표는 열 이름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옆방향으로 가던 게 밑으로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의 이름은 들어갔는데 인덱스 이름은 없죠. 그럼 얘도 이제 인덱스 이름 붙여서 완전한 표로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지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경우로 다 지금 모든 케이스를 나열해 드리는 거예요. 결과물은 다 똑같을 거예요, 계속.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만 지금 제목이 없죠. 얘한테 제목을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 index.name에다가 이름을 지정하시면 그 칸에 이름이 들어가요. 칸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크롤링 했을 때 많이 썼던 패턴입니다.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딕셔너리들의 구조는 동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표가 안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도 인덱스 이름이 없으니까 인덱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일부러 빈 값을 넣어놨거든요. nan, dot a number. 엑셀에서 만약에 여기 칸이 비어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에서는 결측치라고 합니다. 결석한 값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자, 이름 붙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CSV 파일인데요. 사용하실 CSV 파일은 제가 온라인에다 띄워놨습니다. URL 넣으시면 CSV 파일 다운로드 될 겁니다. 네, 다운로드 됐고요. 네, 이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대체로는 여기에 컴퓨터상의 파일 경로를 넣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온라인상의 파일 URL을 넣어줘도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리퀘스트에 request.get 해갖고 스트림이 어쩌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CSV 끌고 오는 거 알로 한번 구현했다가 욕 나온 적 있거든요. 한 줄이면 되더라고요. 인코딩만 잡아주세요. 그럼 요걸 읽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엑셀이나 CSV를 가져오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모든 칸들을 일반 컬럼으로 받아들이고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엑셀 같은 거 만들 때 맨 앞에는 이제 제목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그거를 일반 데이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져올 때 CSV 파일의 맨 윗줄이 컬럼 제목이 됐다는 거 염두하세요. 보시면은 CSV 파일의 첫 줄을 알아서 컬럼 이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인덱스로 쓸 컬럼이 이름이라는 제목이다라고 하면은 요 이름에 해당하는 요 밑에 값들을 알아서 인덱스로 세팅합니다. 자, 이번엔 엑셀입니다. 리드 CSV 함수를 리드 엑셀로만 바꾸세요. 자, 요것도 온라인에 주소 넣으시면 아까랑 똑같이 생긴 엑셀 파일인데 그리고 얘는 엑셀이다라는 거 좀 티 좀 내려고 색깔 좀 줬습니다. 이거 그대로 들고 옵니다. 이때도 첫 번째 줄의 이름을 첫 번째 줄에 있는 값을 알아서 컬럼 이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칸 밑에 있는 값들을 인덱스로 써라 라고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냥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가져올 때부터 이름이라는 칸을 인덱스로 써라 라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가져온 다음에 강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라는 칸을 인덱스로 세팅해라 라고 하면은 원본은 그대로 두고요. 이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을 리턴 받습니다. 원본을 보관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거는 예제용 파일이니까 요만큼이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엑셀 파일을 뭐 우리 회사 내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데이터가 한 5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못 열어요. 엑셀이 열다 뻗어요. 그러면 이렇게 리드 엑셀로 열어버리면 한 번에 싹 여는데 한 1초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파이썬은. 만약에 데이터가 10,000건 미만이다. 그래서 내가 10,000건 정도는 스크롤할 수 있다. 그러시면 그냥 엑셀 쓰세요. 파이썬 코딩 이렇게 힘겹게 하는데 엑셀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크롤하다가 내 속 터질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땐 파이썬 쓰세요. 자, 원본을 보관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set 인덱스 쓰시면 되는데 나는 원본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로딩 하신 다음에 set index라고 하면서 inplace true라는 기능을 주세요. 그러면 복사본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원본에 즉시 반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을 했거든요. 만드는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얘를 갖다가 필요한 것만 추출하기, 병합하기, 일종의 값을 가공하기, 그리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등등등. 그러니까 이 가져온 거를 가공하는 과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크롤링 시작할 때부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썼었던 마지막에 to excel
이라는 함수 한번 딱 호출하면은 엑셀 파일 읽어드려서 가공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내기가 가능하죠. 이게 대부분의 업무 자동화, 파이썬으로 업무 자동화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루틴이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제가 열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덱싱이라고 쓰는 걸 접근하면 요 단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철수라고 주시면 에러나요. 행 단위로 접근이 아니라 열 단위 접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국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인덱스 이름과 같이 떨어지는데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이 시리즈입니다. 프린트 타입 이렇게 출력하면은 위에 거 자체를 실행을 안 했구나. 얘가 지금 계속 돌고 있네요. 자, 지금 컴퓨터가 지금 렉이 걸려갖고 결과를 못 보여드리겠는데 요 한 줄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 시리즈라고 나와요. 행 단위로 접근하고 싶을 때는 록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가로로 한 줄 접근하고요. 값에 접근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행렬순으로 접근하실 때는 록 한 다음에 철수행의 국어 점수. 열 행순으로 접근할 때는 록이라는 프로퍼티 없이 국어 열에서 철수의 점수. 이렇게 값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일일이 뭐 실습 안 하셔도 되겠죠? 네. 대체로 쭉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바꾸던 대로 PDF를 바꿨더니 여기 코드 블록하고 결과 출력 블록의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6단원부터는 제가 PDF를 바꿀 때 테마를 좀 바꿔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드렸던 파일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랑 출력 결과가 모양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를 좀 바꿔서 코드 블록은 회색으로 나오고 결과 블록은 아마 흰색으로 나오고 그렇게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원부터는 테마가 좀 바뀌었어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게 보시기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한 10분 정도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거, 그러니까 엑셀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명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르는 과정들입니다. 자, 인사는 미리 드릴게요. 40분 이후에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